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9월 달에 진행되었던 제 개인전 3자 대면전에 대한 전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서울 성북동에 느낌가게 문득 창고 문을 열다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여기 써있죠? 재장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재장전이라는 프로젝트로 뭐 미술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용을 공연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음악 공연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좀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뭐지 뭐 장 개인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뭔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어요. 장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뭔가 성북동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쪽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좀 잘 사는 집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차들이 올라가기 힘든 약간 달동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현재 대학로에 그 위쪽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쪽에 가게가 옮겼는데, 아무튼 이 공간에서 제가 또 공모를 지원을 해서 또 선정이 돼서 네,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간은 굉장히 작아요. 자, 아무튼 뭐 이때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때 사용을 했었던 제 포스터 이미지였었고요. 이때 컨셉이 내 안에 세 명의 나를 만나다 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시도 했지만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워크샵들을 거의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크샵이 어떻게 보면 더 주가 됐었던 전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반대를 만들어내고 반대와 반대를 합치려는 두 가지 역설적 본능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능은 지금 우리 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 채 했을지도 모르는 세 명의 나를 만나보는 시간. 그러니까 저랑 참여하는 분이랑 또 그 사람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또 제가 있고 자기가 저랑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 추상화를 그리잖아요. 그리게 되면은 나도 몰랐던 내 내면이 추상화에 담겨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세 명의 나를 만나다라는 타이틀을 잡고 했었어요.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9월 20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티는 안 냈어요. 어, 그때 이제 그 여기 느낌 가게 관계자분들 3명이랑 저랑 넷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태연하게 얘기를 했죠. 아, 원래 이렇게 되길 바랬다고 하면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갖는 그런 시간을 네, 가졌었죠. 예, 뭐 태어난 척 했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뭐 지금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 전시 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요. 저번 전시들도 그랬지만 제 첫 번째 전시도 뭐 그랬었다 그랬죠. 네. 아무튼 이쪽은 이렇게 있었고요.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일단은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전시 공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안에가 이렇게 작은 그냥 방이에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공간에 그림을 그렇게 많이 걸진 않았어요. 여기 이 작품은 뭐 예전부터 제가 설명드린 작품이니까 그렇지만 이 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반대와 반대와 또 내가 만나는 그런 것을 표현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자유의 법칙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정지의 시작 개인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벽면에도 있잖아요. 이것도 자유의 법칙 시리즈고 자유의 법칙, 자유의 법칙. 이거 세 개는 정지의 시작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었냐면은
제가 작품들을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지의 시작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그림의 움직임을 멈추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동시에 그런 양면성을 담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림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정적인 이미지가 아무래도 강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적인 이미지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좀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 거죠. 근데 그림이라는 게 그냥 막 자유롭게 그리다 보면 또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 자체도 뭔가 진정한 자유를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세상의 자유라는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도 그냥 태초에는 그냥 카오스 상태, 뭐 법칙이나 규칙 같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났었지만, 인간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규칙을 깨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다시 규칙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뭐랄까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유로운 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자유로운 선들끼리 부딪혀서 스스로 이렇게 닫힌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선들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이 안에서 닫힌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자유의 역설적임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던 게 자유의 법칙 시리즈였습니다. 이 작품도 여기 전시했었던 작품이고요.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전시하진 않았던 작품이지만 그 이후로도 개인전에 발표를 했던 작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제 지금 작업의 흐름에서 조금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도 전시를 하진 않았었어요. 이 작품은 다른 전시에서 했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아까 이번 전시에 전시했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도 있었고요. 이 작품 굉장히 작은 작품이에요. 이걸 그때 제가 굉장히 작은 작품이어서 제가 3만 원인가에 팔았는데 어떤 분이 전시 때 사가셨었어요. 네, 작품은 이렇게 있었고, 이건 이제 그 워크숍에 참가하신 분들이 작품을 이렇게 본인 작품을 그리신 거예요. 자, 아트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의 순간을 만나다 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참가 인원은 1명부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뭐 많으면은 저 포함해서 이제 4명 아니면 1명일 때도 덜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명일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여러 명 있고 뭐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 명 있으면은 뭔가 자기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데 조금 무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있으면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으셨지만 막상 해보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셨다는 고 얘기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되게 젊은 사람이고 뭐 내가 뭐 인생에 뭐 달관자도 아닌데 무슨 뭐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뭘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우시는 분도 있었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꺼내시면서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하나하나. 자, 그리고 참가비는 10,000원이었고요. 그럼 제가 뭐 재료랑 뭐 그 캔버스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그 그 마시는 차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한다고 뭐 저한테도 뭐 크게 금전적 이득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거 오래오래 해가지고 그래도 한 몇만 원 정도는 번 것 같아요.
네, 전시장을 이렇게 쬐끔했었고요. 이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안에 이렇게 작은, 그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3자 대면이니까 제가 이때 그 거울을 3개를 이어 붙인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빨간색 셀로판지, 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여서, 좀 극단적이죠?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가운데 3자 대면을 하게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울을 해서. 이 거울 아직도 제가 창고에 가지고 있어요. 좀 썩었죠? 안 쓴 지 오래돼서. 밤이고요. 이렇게 밤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9월 달이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선선하고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여기 앞에 테이블이 살짝 보이죠? 여기에 앉아가지고 네,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여기요.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워크숍에 참가를 하셨던 분들 그림들인데, 요 옆에 있는 건 제가 그린 거예요. 요거는 참가하신 분이 그린 거고, 영상을 몇 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가하신 분께서 그리신 거예요. 속도를 좀 높여서 얘기를 하고, 사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체가 어떤 분은 좀 길게 그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체가 길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는 유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조금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아크릴로 이거를 만들었었고요. 미디움이랑 섞어서. 그래서 비교적 그림을 좀 초반에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셔야 되니까 제가 드라이기를 챙겨가서 드라이기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라이로 말리는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작업하신 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희한하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들 다르게 그리세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제 그림 과정도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제 그림을 따라 그리고 싶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재료부터 뭐 개념부터 뭐 다 설명해 드리고 하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랑 똑같이 할 것 같아도 다 다르게 하세요. 네. 물론 이제 재료랑 그런 게 비슷하니까 저거 최승윤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이야기들이 담겨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일반인들이 사실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즐겁게들 하셨어요. 조금 빨리 감아 볼게요. 머뭇머뭇 거리시다가도 또 하시고. 하다 보면은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었겠죠? 저는 꼬물꼬물꼬물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되게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신 분도 계셨고. 좀 넘기면서 할게요. 색깔을 여러 가지를 하질 못했어요. 좀 재료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저 주걱도 그리면은 제가 바로바로 물로 가서 닦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은 되게 과감하게 잘 그리시죠? 이분 저 선이 처음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럴 때 이제 그만 그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림이라는 게 추상화라는 게 어디까지 그려야 되나, 이게 참
큰 문제죠. 네, 아무튼 뭐 자기 그림이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림들일 거예요. 집에다가 잘 모셔두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밑에 저거 잘하셨네요. 희한하게 그림들이 다르죠? 좀 넘겨가면서 이거는 저예요. 저게 조금 색깔이 연해 보일 수 있는데 저게 마르면은 색깔이 진해져요.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완성까지는 안 당겼네요. 이분은 제 기억에 저렇게 과감하게 저렇게 그냥 끝냈어요. 저렇게 끝내시길 잘한 것 같아요. 저렇게 끝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터치가 마음대로 된 것 같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진해지죠. 이렇게 이게 제가 그린 거고 요게 나머지 세 분이 그린 거예요. 요게 아까 영상에 있었던 그림인가? 이게 아마 한참 만지신 거예요. 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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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결국에 나무 같은 모양이 됐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요게 제 그림이고 요렇게 위에 그리신 거고 이게 뭐 사람 같기도 하고 잘 그리셨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분도 특히 되게 많이 그리셨죠? 네, 계속 그리신 거예요. 계속. 이게 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때 워크샵은 아니었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오시고 하루는 아드님이 오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두 분이 그리는 게 똑같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로 사람의 자기가 담겨요. 이때 아마 이 그림을 그리셨던 분께서는 제가 이때 즉석으로 그렸던 이 그림을 사가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되게 쬐끄만 작품이랑 이거랑 해서 이 전시 때 두 작품이 팔렸었죠. 네, 이분께서. 요거가 제가 그때 즉석에 그렸던 건데 요거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림이 이 그림을 사가신 분께서 네, 이렇게 그리신 거고 그때도 요게 참가하신 분이고 요게 제 그림이겠죠? 네. 조금 더 있긴 한데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때 글이 있네요. 제가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세 명이 나를 만나다. 물감을 들고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완벽한 하얀 캔버스를 내가 망쳐버리는 건 아닐지, 누군가 잘못했다고 질책하지는 않을지, 머뭇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드로잉이 시작되어도 그 다음부터 때마다 작가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림 그리는 작가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네의 삶과 행동 모두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하고 싶은 걸 하라는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뭔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괴로웠다가 행복했다가 배고팠다가 배가 부르고 열심히 깨어있다가 잠이 듭니다.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쉬운 게 아니라는 점이 참 괴롭죠. 느낌 가게에서 최승윤 작가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당신, 머뭇거리거나 긴장하셔도 되고 자신감에 넘치셔도 됩니다. 오셔서 자신을 드로잉하고 가세요. 네, 제가 썼던 글인데 지금 읽어보니까 잘 썼네요. 네. 이 당시에도 참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때 처음 개인전을 시작을 하고 전업 작가를 선언을 했을 때 예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조금씩 까먹다가 제가 그 전에 영음미술관에 입주를 할 때쯤에는 이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를 할부로 샀던 것도 한동안 계속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부터 돈을 빌려서 살았더랬죠. 돈을 빌려서 살았는데 뭐 다행히 영음미술관 때 그림을 조금 팔긴 했지만 뭐 빚진 거를 갚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뭐 그림 그리는 비용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인 상태였어요. 뭐 이전 시에도 그림이 작은 게 두 개가 팔리고 뭐 워크샵 비용을 몇 개 벌긴 했지만 그거 다 합쳐서 제가 기억에 한 17만 원인가 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를 해서. 네. 근데 뭐 오고 가는 거나 뭐 밥 사 먹고 뭐 그래 이것저것 따지면은 뭐 번 게 없겠죠. 그냥 그런 상황이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세세한 게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전시 기회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여기저기 전시를 조금씩 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여기 글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작품들 보여드린 거고요. 이때 평론을 받은 게 있는데 이제 평론가 선생님이 아니라 그 유지환 선생님이시라고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퍼포먼스 아트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때 이제 이 재장전 프로젝트에서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평론을 주로 써주시는 역할을 이번에 그때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업실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평론 글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평론글을 안 받았다라기보다 누가 제 작품에 평론글을 써주고 싶을 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라도 뭐 누가 좋든 싫든 써주든가. 제가 그냥 제 작품에 관심도 없는데 제가 돈 들이고 써주세요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안 받다 보니까 평론글이 없어요. 네, 그 전에 이지민 선생님께서 영음미술관에서 써주신 거랑 여기서 유주환 선생님이 써주신 거 그 외에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네, 아무튼 읽어볼게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한 시대이다. 최승윤 작가는 이미 그 반대의 개념에 깊이 몰입되어 있고 그 반대를 모티브로 대립과 화합 그리고 유기적인 변화들과 자아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서로 대립하는 것과 화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존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대의 개념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변화한다. 인류의 역사를 대립과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는데 이러한 관점을 최승윤 작가는 작가 자신의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 더 섬세한 잣대를 들이대고 세분화한다. 마치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해부하듯 베일을 벗겨내고 있다.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의 시작은 진실을 알기 위한 작가의 분할한 노력이며 그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한 페인팅의 흔적들이 자유로의 유일한 통로이다. 초기작 출발의 완성 시리즈와 정지의 시작 시리즈를 거쳐 최근작 자유의 법칙 시리즈로 작가의 화면 구성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상징적이며 앵포르멜 추상 초기의 반복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작가는 추상을 위한 반복성이나 색채의 구성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감각을 일깨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유의 법칙 시리즈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타이틀에서 보면 자유와 법칙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대략적이면서도 상호 완벽한 느낌의 어휘를 만들어 놓았다. 그죠? 네, 이거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완벽한 느낌의 어휘. 제가 작품의 제목을 쓸 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느낌,
고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의 법칙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고, 정지의 시작도 그렇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작가의 이름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받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목만 들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받을 수 있게.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아무래도 잘 쓰잖아요. 그럴 때 느껴지는 뭔가의 느낌을 많이 담으려고 그 제목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제목을 지은 것들은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튼 관객은 여기에 작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작가는 화면에서 이 두 개의 완전한 조화를 의도하고 있다. 규칙적인 어떠한 성질을 부여하면서 더욱 견고한 자유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최승윤 작가는 반대에 집착하고 있다. 최승윤 작가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반대라는 단어를 반복하듯 나열하면서 일상에서 놓친 무언가를 일깨우듯 섬세한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된다. 작품 시리즈의 타이틀과 재료적인 측면, 유화와 디지털 프린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립적인 개념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완전한 조화로 재생성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작가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전시에서 최승윤 작가는 관객들을 위한 그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또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내면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2014년 9월 16일 유지환. 네, 이때 싸이월드를 쓰셨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한 시대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한 시대에서 제가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게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도 굉장히 재밌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작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인데 어떻게 보면 실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저는 맞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굉장히 감사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2014년도 9월달 개인전 리뷰를 마쳤고요. 이때 당시에도 뭐랄까요, 참 복잡한 시기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도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나쁠 때도 있다가 이게 좋은 것인가 이게 나쁜 것인가 스스로 제 작업에 개념들이 제 삶에서 많이 투영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인가 저게 맞는 것인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바뀌어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은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그 자살을 하고 싶다가도 살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할 때였어요. 이때 2014년도랑 2013년도에도 그랬어요. 죽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죽을까? 자살할까? 자살하면은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 자살 그 예방센터 같은 거 있죠?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런 데에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새벽에 막 울다가.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 된다는 생각이 있는 다음에 영화처럼 뭐 좀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인지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진짜 힘들거든요. 당장에 밥 먹을 돈이 없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몇 년만 버텨라. 뭐 한 3일만 굶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진 않겠지만, 예, 사람이 이렇게
그래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뭐 몇 년씩 굶어도 살 수 있는 거면은 뭐 생계형 범죄나 뭐 극단적인 일들이 잘 일어나진 않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시기들을 버티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남자 한 50대 정도 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도 그때 알았는데 이게 무슨 전문가가 받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 자기는 뭐 글을 쓰는 뭐 그런 분이시라고 했어요. 뭐 학교 선생님이신지 뭐 어떤 강의도 하신다 그랬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더 힘들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글을 쓰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연세가 있으시지만 많이 힘들다고. 그 정도면은 살만하니까 잘 살으라고 하셔서, 네, 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좀 많이 옆으로 빠졌네요. 아무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암흑기적인 시기였어요.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